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9강.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파나마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파나마 운영권을 갖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져온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흥기보다 라틴 아메리카에 더 대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중국 경제와 깊게 연계돼 있다. 중국은 투자국이자 채권국이자 수입국으로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과 5G 기술의 공급자로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가 됐다. 미국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강한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소한 미국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 됐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인 브라질의 대중 수출량은 대미 수출량보다 3배 이상 많다. 이 외에도 중국은 칠레, 페루, 우루과이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 됐으며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채권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팬데믹 기간에 멕시코 정부를 향해 수천만 회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하고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로 하는 등 열렬한 구애를 보내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으로 기우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그들이 미국에 의존했던 20세기에 대부분 형성됐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외교 정책 결정자의 중요한 과제는 비대칭적인 미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미국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서구에서 아시아로의 글로벌 권력 이동을 실감했다. 이 지역의 중국 수출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경기 호황을 이끌어냈고 덕분에 2007에서 2009년 시기에 세계적인 대불황도 살짝 비껴갈 수 있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경제적 존재감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 지역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공론의 대상이 됐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반미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 정서를 습관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비해 반중 정서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이다. 2018년 라틴 아메리카의 한 정치 거물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핵심적인 정치 화두로 제시했다. 브라질의 대통령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만을 방문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와의 동맹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비록 보우소나루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짝패이긴 했지만 과거 연방의회 의원 시절에 그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 실용적 입장을 취했다. 더구나 2019년 시진핑과 만났을 때 중국은 브라질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보우소나루가 집권한 후에도 브라질은 여전히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그룹의 일원이며 그는 중국의 화웨이를 브라질의 통신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핵심적인 공급자가 되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반중국적 수사가 현재 브라질 정치인들에게는 일반적이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극우파에서는 중국 혐오 정서가 지배적이지만 중국의 조용한 접근은 여전히 이 대륙에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국의 흥기에 대한 정치적 혹은 대중적 반발은 제한적인 편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심화해왔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파라과이에서도 그 길을 따르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클린 네트워크 5G 통신망 건설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전략에 합류한 신개국 대부분은 서구 국가들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브라질만이 이 단체에 가입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다시금 치졸한 변절을 시도, 중국 통신회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낮췄고 화웨이의 역할 제한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국가도 중국의 홍콩 억압이나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동참하지 않았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정부들은 대만 사태를 포함해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면 딱히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에 비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실책.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지정학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명백한 반중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를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부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한 미국의 모든 정책 결정자들은 이 지역을 향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들 역시 만약 주재국들이 중국의 화웨이 회사에 5G 통신망 건설을 허용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자주 경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반중 정책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 좌파 독재자들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자세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됐다. 미국 행정부는 그 지도자들을 독재자 삼총사라고 조롱했으며 그들을 몰아내 버리겠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2019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군사 개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인 콜롬비아의 이반 마르케스 대통령과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조차 비록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그의 편에 섰다. 두 사람 모두 마두로를 경멸했지만 이웃 국가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과거 미국의 패권 아래서 오랫동안 주권이 시달렸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가 멀로주의를 언급하며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멀로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견실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더욱 힘을 받았다. 2019년 4월에 볼턴은 라틴 아메리카의 오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미국 개입의 역사를 상기시켰던 것이다. 멀로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사회주의자부터 브라질 군 내부의 극우파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한결같이 거부당하고 있는 개념이다. 멀로주의 주창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친중 노선이라는 드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친중 노선은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데 기여할 것이며 중국은 기꺼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를 직접 겨냥한 미국의 공격적인 비난은 논외로 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실패했다. 첫째, 비록 무역의 상당 수준의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고는 하나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이 이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속된 경고는 미국의 관심이 라틴 아메리카를 돕는 것에 있지 않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에만 있다는 인상을 줬다. 특히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심각한 냉소를 피할 수 없었다. 둘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긴장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으로 봐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미국의 가치 추구적인 외교 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종종 일관성이 결여됐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찬사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해석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렌즈를 통해 해석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트럼프 이전에 미국 주도의 질서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주됐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규범과 규칙 중심적 국제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그런 규칙과 규범들이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이지 그런 규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 여겨서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트럼프보다 덜 공격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은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봉쇄하는 것으로 인한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공동시장, 미주기구와 같은 몇몇 지역 기구들은 헌장에 민주주의 조항을 넣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은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로 나누는 이분법에 전통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자기보다 약한 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내정 간섭을 정당화시킬까 두려워한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할 만한 브라질 전 대통령 페르난두 카르도주 퍼낸도 카도소가 1990년대 후반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국가연맹을 창설하자라는 주장을 왜 거부했는지를 설명해준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중국보다 미국의 문화와 정치체제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해 주권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존중하는 대등한 발전도상국임을 내세우고 있다. 종종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위압적인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 반면에 중국과 함께 일하게 되면 강대국의 폭종적이라는 비판을 덜 받게 된다. 실제로 2016년에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 전기업계의 3분의 1을 장악한 것은 대규모 전략의 결과였지만 브라질의 공정 논쟁에서 이 사안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만약 미국 기업이 그런 급상승을 보였다면 관련 책임자는 대중의 엔트레기스타라고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배반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브라질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브라질인을 가리킨다. 왜 굳이 한쪽을 택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증가하는 긴장의 직면에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이 왜 등거리와 중립성을 요구해 왔는지를 최소한 알 수는 있다. 이곳 국가들의 전반적인 이념 스펙트럼, 미국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지정학적 근접성, 원거리에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 전략적인 자립성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장기간의 동맹 확립에 대한 역사상의 회피 경향 등을 근거로 하는 지배적인 관측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는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전임 대통령이자 중도우파인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그의 후임이자 중도좌파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모두 두 국가와의 유대 관계를 동시에 바라고 있다.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긴밀한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웨이를 배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표명했다. 화웨이 배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꺼린다. 두 강대국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굳이 하나의 편만 들어야 하는가? 거의 예외 없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비슷한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미국은 다음의 5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첫째,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관련된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해도 가령 중국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투자가 일으키는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런 표명조차 미국이 마치 라틴 아메리카의 후견인인 채 한다며 거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결정자들이 논의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일궈 나간다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려 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상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세부적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라틴 아메리카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역할은 현격히 증대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브라질과 같은 농업 대국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제한 조치 등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단기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명백히 우월한 분야에서는 경쟁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중 하나가 바로 5G 기술이다. 그 분야에서 화웨이는 가격 측면에서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 회사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손실을 보상할 의사가 없는 채로 화웨이와 관련해 막연히 징계 의사만 밝히는 일은 별 실익이 없을 것이다. 아무튼 화웨이가 개발도상국들의 5G를 깔아주는 것에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5G를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셋째, 대신 미국은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강력한 마약, 밀매 같은 조직화된 범죄 등이다. 이들 범죄와 싸우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들이 좀 더 인도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 스스로도 골치가 아픈 이민 위기를 해결하게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은 관여를 통해 중국과는 달리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미국 민주주의가 경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미국 극우 음모론자 집단이 채택한 새로운 전략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공론장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됐다. 그러므로 그런 경향에 맞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협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이념적인 대립도 심해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이 지역이 그 문제에 관해 맡을 역할 등에 대해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남미국가연합은 사실상 해체됐으며 중도우파 혹은 우파 정부들의 동맹체인 남미 발전 포럼은 최근 이념적 경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 차례씩 각국 선거가 치러진 뒤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미주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진전된 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쿠바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5G 같은 민감한 이슈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민과 환경, 법치주의,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와의 전쟁 등의 이슈에서 지역 협력을 훨씬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든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해 세계 모든 곳에서 다극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미국의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올바른 카드를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국강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었습니다.